응우옌 수완 푹 베트남 총리는 20일 삼성이 첨단기술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입지를 고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베트남은 이 프로젝트 투자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푹 총리는 이날 베트남 하노이 총리실로 예방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베트남 정부 온라인 매체가 전했다. 그러나 삼성이 베트남에 어떤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삼성 SDI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신설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푹 총리는 또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 30분께부터 50분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앞으로 삼성이 베트남에서 반도체 생산 공장을 투자해 전기, 전자 공급 체인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과 2018년 10월, 지난해 11월에 이어 세 번째로 만난 푹 총리는 매번 반도체 생산 공장 등 투자 확대를 요청해왔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이 구체적으로 답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 부회장은 삼성은 제조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에도 투자해왔고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도 베트남 기업들과 협력해왔다면서 호치민 법인을 방문해 사업 현황과 함께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호치민에 TV, 가전제품 생산 시설을 두고 있다. 이 부회장은 또 베트남 정부가 삼성의 우호적인 조건을 계속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베트남에서의 사업과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푹 총리는 삼성이 베트남에서 규모를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호치민 법인이 수출과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결의서를 발행했다면서 베트남 기업이 공급 체인과 연구 개발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베트남 사업장들의 운영이 중단되면 삼성의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도 삼성의 안전한 생산을 보장해주기 위해 3,000명가량의 엔지니어의 입국을 승인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면담에는 노태문 무선사업부장과 이동훈 디스플레이 사장이 배석했고 베트남 측에서는 국무조정실장 격인 마이드엔 중총리실 장관과 정보통신부, 투자계획부, 재무부, 박민성 지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전날 베트남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21일에는 베트남 북부 휴대전화 공장을 둘러보고 호치민시로 이동해 TV, 가전제품 생산시설을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오를 전망이다. 삼성 공급 업체들을 매년 수십 조동 수익을 가진 베트남 경제에서 삼성그룹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확인시켜왔다. 삼성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외국인 투자자로 주요 공장이 방린 타이응엔 호치민시에 위치해 있으며 지금까지 등록 자본금은 174억 달러였다. 지난해 삼성 타이응우ien, 삼성전자 베트남,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 삼성 HCMC 단지 등 4대 삼성 주력 사업장은 660억 달러에 육박하는 매출을 달성했다. 이것은 베트남 GDP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의 존재는 베트남을 세계 최고의 전자제품 수출국, 특히 전화기, 부품과 컴퓨터, 전자제품, 부품 그룹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올해 첫 8개월 동안 베트남 수출액이 각각 316억 달러, 277억 달러로 가장 큰 두 상품군이기도 하다. 이 집단의 전체 비율은 전국 수출 총액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직접적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과 같은 전자 대기업들의 등장은 생산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거대한 생태계를 가져온다. 벤더들은 또한 베트남에 와서 공급망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장을 열고 값싼 인력, 잠재적 시장,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활용한다. 삼성전자 거래의 약 80%에 해당하는 납품업체 리스트에서 28개 업체가 베트남에 제조공장을 갖고 있다. 이들은 모두 외국 기업이며 이들 대부분은 삼성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기업의 사업 운영은 모두 규모가 커서 매년 수천억 동에서 수조 동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삼성전기와 삼성 SDI 베트남으로 각각 4조 1천억 동과 3조 2,600억 동을 벌었다. 삼성전기는 반도체 회로, 칩, 카메라 모듈 등을 생산한다. 삼성 SDI 베트남은 휴대폰 배터리를 제공한다. 삼성 이외의 많은 이름들도 인상적인 숫자로 사업 결과를 보여준다. MCNEX 비너는 카메라 모듈로 지난해 22조 2천억 동의 매출을 올렸다.
파워로직스 비나는 19조 8천억 동 이상의 배터리 보호회로 보드를 생산했다. 캠시스 베트남은 카메라 모듈에서 13조 2,500억 동의 수익을 제공했다. 고에르텍 비나는 12조 8천억 동 이상의 헤드폰과 마이크를 생산했다. 전화 케이스 전문 인탑스 베트남은 11조 9천억 동을 기록했다. 시플렉스는 9조 3천억 동의 매출의 인쇄회로를 생산한다. AAC 테크놀리지 베트남 스피커 모듈, 마이크로폰은 거의 구조동이다. 이 중 대부분은 연간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다.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납부하는 법인 소득세 명단에도 정기적으로 이름을 올리는 업체들도 있다. 이들 업체는 최대 협력사 중 하나인 삼성 외에도 국내와 수출하는 다른 전자제품 제조업체에도 원재료와 액세서리를 공급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최근 몇 년간 LG의 투자와 국내 제조업체 빈스마트도 전자제품 생산에 대한 야망을 품고 잠재적 후보로 부상했다. 삼성은 지원사업 생태계와 함께 베트남에 수백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해 수십만 명의 인력을 충원하는 그들의 수백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현지 공급 업체가 글로벌 체인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삼성은 2014년에서 2019년 1차 협력사로 선정된 베트남 기업이 4개에서 42개로 늘었고 올해 50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진보 매체와 보수 매체가 동시에 6일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해 일본의 무모한 분쟁약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먼저 미국의 진보적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는 이날 윌리엄 스포 사토의 싸울 준비도 안 된 일본의 전쟁 시작이란 제목 기사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준비 부족과 무모함을 지적했다. 윌리엄 스포 사토는 일본에서만 15년 이상 일본 경제와 금융에 대해 기고하고 있는 FP 칼럼니스트이며 주일 영국 상공회의 소장이다. FP는 한일 간 무역 분쟁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협에 부딪혀 있다. 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외교 전략과 완전히 다른 길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일본의 외교가 경쟁국가는 물론 세계 국가와 타협을 우선시하면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해왔으나 아베 총리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경제적 논리와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FP의 이번 해설은 일본 기업의 피해 규모를 과연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의문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FP는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안보적 이유에 따른 수출 규제라기보단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정치적 이유가 강하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이러면서 FP는 그동안 외교 문제에 있어 비판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입장에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FP는 또 일본의 이번 조치의 허술함도 지적했다. 이 매체는 외교의 글로벌 스탠다드 문법을 보더라도 상대 국가의 규제를 가하려면 명백한 제재 이유와 증거, 정부 관계자의 백브리핑이나 자국 언론의 보도, 책임있는 당국자의 증거 제시용 코멘트 등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있어 부족한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일본 관료들은 한국에 대해 빈정거리기만 했지 제재 관련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현재 예기치 못한 한국에서 벌어지는 불매운동에 대한 비상계획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의견도 내놨다. 또한 일본이 한국에 결정타라고 여겼던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에 대한 공격도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FP는 일본은 상당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면서 한국 GDP의 15%에 해당하는 삼성전자가 일본의 소재 부품 수출 제한 조치로 나가 떨어진다는 생각은 착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한일 간 무역 분쟁을 모른 척 할 수 없는 숙제가 트럼프 행정부에게 떨어진 것은 아이러니하다면서 현재 트럼프 정부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지난 2016년 한국이 일본과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FP는 마지막으로 지난 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똑같이 비판했던 미국식 격언을 인용. 아베 총리에게 정치는 사업에 좋지 않으니
부딪히기보단 삼가는 태도의 가치를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보수 싱크탱크 CSIS, 중립 모양 갖추며 아베 무모함 지적. FP 보도가 있은 같은 날 미국 워싱턴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CSIS의 매튜 굿맨 선임 부회장은 한일 갈등 고조 주제의 논평을 내놓고 한일 양국 모두 자제하고 글로벌 경제의 안정을 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CSIS는 굿맨 선임 부회장의 글을 통해 일본이 그동안 동북아지역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해왔으나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서 상처를 입는다면 리더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수출 규제가 헌법 개헌의 중대 기로에선 아베 정부가 지난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한 행동이었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CSIS는 FP와 달리 한국 정부의 자제와 양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동시에 내놨다. CSIS는 한국 국민들이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자칫 일본 정부 입장에서 지나치게 감정적 대응이라는 논리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구축을 통한 경제적으로 일본을 앞서겠다는 비전 제시는 이번 일본 수출 규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CSIS는 FP와 같은 의견도 내놨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과 12위인 한국이 경제적으로 맞붙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글로벌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하루빨리 한일 간 무역 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에서다. CSIS는 해결을 위한 제안으로 아베 정부는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철회해야 하고 한국 정부도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국제적 중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CSIS의 이런 제안이 양국 정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 입장에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제3국을 통해 중재를 구한다는 것